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3,000명을 크게 넘어섰습니다. 3,700명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사망자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듯이 코로나 예방 수칙, 우리가 개인 위생, 개인 방역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부터 마스크를 우체국에서 살 수 있다라는 뉴스도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번 때처럼 정부 말 믿고 갔다가 허탕치는 일, 오늘은 없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상세한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코로나 주말 사이에 119 확진자 수가 3,736명, 그리고 사망자는 밤사이에 2명이 더 늘어서 21명이 됐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만 확진자가 3,260명이 나왔고, 경기도 89명, 서울 87명, 200명 가까이 수도권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이 기세가 누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2주간이 고비다라고 정부는 말했습니다. 그런데 1주 전에 앞으로 2주간이 고비다라는 말 분명 어디서 들었던 것 같은데 기시감이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은 개인이 철저하게 이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오늘 조간신문 어떤 뉴스 보도하는지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온 국민이 자발적 격리에 들어갔다. 동아일보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외출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자라는 당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회복과 전파 차단 위해서 전 국민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요즘입니다. 재택근무 화상회의로 외출을 피하라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모임 땐 지그재그로 앉자라는 얘기인데 이게 말은 쉽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노력을 하자라는 취지입니다. 9일로 계약들은 늦춰졌습니다. 한 주 더 연기를 해야 한다라고 동아일보는 강력히 제안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한 주 더 하자.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한겨레 신문은 확진자의 81%는 경증이다. 입원 대신 생활치료센터를 보낸다라는 정부 지침을 일면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병상이 부족해서 사망하는 사망자가 또 나왔습니다. 그제서야 한겨레 신문은 정부가 부랴부랴 경증자와 중증자를 구분해서 분리치료를 시키는 대책을 내놨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병상 부족 사태의 우선순위를 분류한다지만 초기부터 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경증자도 언제든지 상황이 바뀌어서 심각해지면 바로 신속히 입원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조치도 분명히 있어야 한 상황입니다. 대구에서는요, 한 환자 사례 같은 경우는 확진 판정을 받았고 숨도 못 쉬겠는데 병원으로 이송할 구급차가 없다면서 이송을 못한 사례도 오늘 한 조간신문에 취재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상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식 연설을 했는데 그 주제도 코로나였습니다. 국난 극복 저력으로 코로나를 이기고 한반도 평화를 만들자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대구 경북은 외롭지 않다라고도 말을 했고 특히 북한에게 보건 분야 협력을 공개적으로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남북관계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의지인데 이에 대한 평가는 제각각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터키가요, 돌연 한국 항공편을 끊어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260명이 고립이 됐는데 230명은 터키에서 그리고 20여 명은 그리스에서 환승을 기다리다가 고립됐고 10여 명은 이집트에서 환승을 기다리다가 고립이 됐습니다. 특히 형제의 나라기도 한 베트남 같은 경우는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베트남에게 항의를 한 다음 날 아예 한국에서 오는 비행기를 착륙 금지했습니다. 결국 우리 외교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긴급 회항해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 공항의 70%가 한국인을 현재 격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81개국이 한국을 향해서 입국을 제한하거나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외교가에서는 우리 정부의 외교력이 외교적 고립을 자초했다라는 쓴소리도 오늘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증시 상황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한 달 사이에 전 세계에서 증발한 세계 증시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7조 원이 넘습니다. 한국 GDP의 4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한 달 사이에 증발을 한 겁니다. 7천조 원, 7천조 원. 코로나19 때문입니다. 퍼펙트 스톰의 가능성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7천조! 대단한 겁니다. 사스, 메르스 때와 다른 증시. 메르스 때는 급기야 증시가 올랐다고 해요. 그런데 이번엔 왜 이러냐? 오랜 침체로 세계 경제 체력도 바닥인데다 코로나19를 받아들이는 전 세계 국민의 심리 상태가 전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증시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 선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졸직구쇼에 전담으로 출연하고 계십니다. 바이러스를 전공하시던 고려대 약대의 김정기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헌법 스승 경기대학교 부총장 박상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방송기자 출신, 문체부 차관 출신, 청와대 대변인 출신, 보수의 품격 박성기 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전직 앵커 출신 한양대학교 장희영 교수님과 공간과 논쟁 국회통 장성철 소장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분들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오늘의 키워드도 3가지 꼽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요. 우선 검사, 중증과 경증을 구분하기로 했습니다. 검사도 우선적으로 검사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 늦었다라는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살인죄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명목에 살인죄도 들어있습니다. 이거 무슨 일일까요? 세 번째 키워드는 81개국.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가 고립되고 있다. 한 외교 전문가의 지적입니다. 81개국이 의미하는 의미는 무엇인지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코로나19와 관련된 그리고 총선과 관련된 중요한 뉴스들만 엄선했습니다. 오늘의 탑뉴스로 시작합니다. 네, 잠시 후에 질병관리본부의 발표가 있을 겁니다. 저희 돌직구쇼에서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추가된 확진자 통계에 대해서 발빠르게 잠시 후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톱뉴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결정적 2주 맞은 코로나19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앞으로 2주가 고비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앞으로 2주가 고비라는 말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주말 사이에 확진자 속도가 상당했습니다. 통계부터 함께 보시죠. 확진자 증가 추이 그래프를 보고 계십니다. 지난주 금요일만 하더라도 앞자리가 2였는데 지금 주말 사이에 3을 돌파했습니다. 3,736명.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확진자 수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수는 더 증가되겠지만 중요한 건 그래프의 기울기입니다. 상당히 가파르다. 3,736명을 현재 기록을 하고 있고요. 사망자 수도 늘었습니다. 사망자가 22명이 늘었군요. 밤사이에 몇 명이 더 늘었군요. 사망 22, 확진자 수 지역별로 보면 대구 경북 3,260, 경기 89, 서울 87, 부산 83, 충남도 68. 이게 주목할 만한 건 사실은 충청권의 확진자 수는 그리 많지 않았는데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주말을 거치면서 충남 지역의 확진자 수가 급속도로 발생을 했다는 것이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 점입니다. 그리고 45일에 신생아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신생아의 아빠가 신천지 소속인 걸로 확인이 됐고요. 이틀 전에 이미 신천지 아빠는 확진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5일 신생아도 확진 판정을 받았기에 더욱더 안타까운 대목이고요. 김천교도소 재소자도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수감한 지 한 달이 지나서 발병했다는 것은 상당히 미스터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강릉에서는 사실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중국인 유학생 입국 이슈와 관련해서 결국 중국인 유학생 첫 확진자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입국 때는 무증상이었던 겁니다. 이로써 우리 정부의 이론, 무증상 중국인이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괜찮다라는 정부의 논리는 이 사례로서 맞지 않다라는 게 드러났고요. 천안 줌바댐스 강습생 집단 감염, 20대에서 50대 여성 20여 명이 또 확진되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김정기 교수님 모셨습니다. 여러 사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특히
확산세가 상당히 무섭다. 3,700명을 넘어섰다. 지난주 초만 하더라도 김정희 교수께서 저희 돌직구쇼에서 2,000명 확진자 수를 예상하셨는데 2,000명을 넘어서서 주말 사이에 3,700명을 넘었다. 오늘 몇 명이 추가될지 모릅니다만 숫자를 어느 정도로 지금 수정해야 할 상황인 겁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앞으로의 확진자 수를 산정하는 게 굉장히 좀 무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신천지 교인의 수가 굉장히 많고요. 여기서 나오는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갈지 감히 누구도 예상을 못할 거라고 보고 또 타 지역에서 물론 신천지와 직간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그 연결고리가 없는 그 어떤 집단에서도 굉장히 많은 수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동안 이런 확진세는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예상해 주셨고 지금 지역별 숫자도 보고 계시는데 충남권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주만 하더라도 확진자 수가 그리 많지 않았는데 한 자릿수였나요? 그런데 갑자기 주말 사이에 충남권으로도 확진자가 급속도로 번졌습니다. 지역적으로 점점 퍼져나가는 양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지금 당초에 우리나라 보건당국의 그 인력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다 보니까 예전에 31번 확진자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통제가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대구 경북은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오고 있고 기타 다른 지역에서도 굉장히 많은 수의 확진자가 나오다 보니까 이 접촉자들을 다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이런 확진이 증가하는 추세로 가는 거고 더불어서 여기에 또 다른 변수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단 신천지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집단 발병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다른 어떤 그 집단 사회에서 계속 발생을 하고 또 중국에서의 유학생이라는 그 감염자 유학생이라는 그런 변수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대구 경북 이외에서 기타 지역에서도 계속 확진자가 크게 증가할 걸로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이슈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이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시책하고 중국인 유학생에 대해서도 사실상 본인들이 원한다면 제한 없이 지금 들어와 있고 물론 각 대학에서 관리와 격리 조치에 들어간다고는 하지만 제가 직접 김진희 간다라는 메인 뉴스 코너를 통해서 중국인 유학생 취재해 봤는데 대학별로 철두철미하게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관리가 면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측면도 이미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가운데 중국인 유학생 한 명이 입국할 때는 교수님 무증상이었다가 대한민국에 와서 지금 확진 판정이 나왔잖아요. 이거 사실 교수님께서 지난주만 하더라도 우려하셨던 상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비단 이제 한 건이 처음 발생을 한 건데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는 계속 발생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자체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무증상 또는 경미한 증상에서 이 바이러스가 존재를 하고 또 양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단 중국인 유학생들을 자체 격리를 시켜서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사회에서 그 관리를 하고 있는 중에서도 그 중국인 유학생 집단에서 크게 확진자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과의 접촉 과정에서 밖으로 또 이런 확진이 번져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사실은 이 중국인 유학생들에 대해서 각 대학 본부에서 주로 이제 전화로 제가 취재 보니까 전화로 관리하더라고요. 기숙사에 그나마 격리돼 있을 때는 관리가 가능한데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하는 수많은 중국인 유학생들은 그냥 민박집 같은 데서 자기가 스스로 격리하는 건데 전화 와요 대학에. 집에 계시죠? 나간 거 아니죠? 배달 음식 시켜 드세요 하고 전화 끊고. 사실은 이 정도의 조치만으로 과연 우리 지역사회에서 중국인 유학생 만약에 감염 증상이 있는 중국인 유학생의 격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라는 문제도 앞으로 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에서는요. 병상이 없어서 입원 대기 중에 사망하는 경우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대구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은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이기도 합니다. 함께 보시죠. 대구에 병상이 없다. 입원 대기 중 잇단 사망. 대구에서 병상이 없어서 자택 대기 중에 사망한 확진자가 4명으로 늘었습니다. 신천지 신도 전수조사에 집중, 일반인은 검사 뒤로 밀렸다라는 일각의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에서는 메르스에 발목 잡힌 코로나 대응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모든 확진자는 음압병상에 입원해야 한다.
경증 환자까지 입원해서 음압병실이 부족하다. 결국에는 정말로 필요한 뒤늦게 확진된 사람들은 자가대기하다가 병원 치료도 못 받고 구급차도 못 타고 사망하는 사례가 벌써 4명까지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가슴 아픈 대목입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이제서야 환자의 중증도를 평가해서 비교적 증상이 약한 사람은 분리해서 치료하겠다라는 조치를 이제 꺼내들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응 체계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환자의 중증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의학적인 입원 치료의 필요와 방역적인 격리 조치를 판단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경증 환자는 전파 차단을 목적으로 생활치료센터에서 생활하면서 의학적인 모니터링과 치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정부가 이제라도 분리해서 병상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규칙을 변경했다서 다행이지만 박상철 총장님, 지금 대구에서 사망한 유가족, 일부 유가족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조치가 정부 조치가 빨리 나오지 않아서 병원 치료를 제때 못 받고 사망한 분들의 가족이잖아요. 정부가 신천지 전수조사에 집중하느라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뒤로 밀려났다가 결국 숨진 것 아니냐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한데 사실 오죽하면 이런 주장이 나오겠느냐라는 얘기도 있고요. 일선이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죠. 예. 불안한 것이 과연 정말 정부에서 이 코로나19에 대한 정확한 해법을 가지고 있느냐의 것도 불안하고 또 이렇게 막 자꾸 이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이제 아수라장이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저런 말도 나오는 거죠. 예. 차라리 신천지 신도였으면 우리를 지켜봤을 건데. 차라리 우리가 신천지였다면. 그렇죠. 아주 답답해서 그런 거죠. 예.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두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신생아 최연소 45일밖에 안 된 신생아마저도 감염이 됐다라는 것도 이건 완전히 이제 그 치료가 된 줄 알았는데 다시 재감염이 됐다. 재발 사례도 나왔고요. 근데 이제 와서 이거 재감염이 아니고 실은 안에 있는 바이러스가 재점화된 거다. 막 이런 예상치 않은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아직 그 코로나19에 대한 과학적인 그 정체에 대해서 규명이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랬을 때 저는 안타깝지만 세 가지 정도는 우리가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지금 뭐냐면 하나는 좀 답답하더라도 일선 공무원들이 일선에 있는 아수라장 현장을 막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그 매뉴얼, 메르스 때하고는 다르다 할지라도 그 전에 매뉴얼이 일단 따라준 게 좋지.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자칫 창의적인 행동을 한다? 그것도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고. 지금 상황에서 위험하다. 또 하나는 뭐냐면 차라리 아까 경증 환자를 어떻게 하고 센터를 옮기고 이건 저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오히려 중국은 잡혀가고 있는 것이 우한에서 체육관한테 몽땅 사람 쓸어다가 그냥 이 의료진들이 관리하는 게 훨씬 낫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아까 우리 교수님도 말씀을 했지만 이게 지금 어떤 형태로 계속 확산돼 갈지 모르거든요. 예.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자가격리도 이제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국민의식이 지금 높아져 가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국가에서 지금 정확하게 검진해서 수치가 매일 아침 벌써 500명, 600명이 넘었고 저는 5,000명 숫자도 곧 보일 것도 같아요. 근데 과연 그러한 것들이 지금 외국에서는 오히려 한국의 검역 체계가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단호하게, 투명하게 대응하고 있다. 오히려 신뢰할 수 있다. 그래서 호주에서는 한국에 오가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이란이라든가 중국을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그 방향이라는 것이 그렇게 결코 서툴고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거라는 짜증스러운 반응도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고 끝으로는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구가 중심으로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일선에 있는 대구시장을 비롯해서 당장의 대구 시민을 위해서 뭘 해결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종합체계상 질병본부에서 해결할 문제 이런 그 어떤 사안에 있어서 엇박자는 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으면서 저는요 긍정적인 이야기라기보다도 낙관적인 이야기보다도 현재의 한국적인 방식이 어떤 그 솔루션 해결 방안을 찾아서 가고 있는 방향이다라는 그 믿음을 약간은 가지고 지금은 그러나 전투입니다. 하여튼 전투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속상하네요. 박상철 교수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유가족 중에서 이런 얘기했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차라리 신천지라고 거짓말할 걸 병원 기다리다가
우리 가족이 숨졌다. 이 열- 말이 너무 속상하네요. 14번째 사망자의 예. 딸이 직접 한 이야기, 저도 그 딸이 직접 한 얘기를 목소리로 들었어요. 차라리 우리 엄마 신천지라고 할 걸 그랬어요. 이 예. 말이 뭐냐 하면 단순히 미뤄진 게 아니라 지금 신천지 교인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저는 이게 정치적인 저는 이게 신천지랑 자꾸 너무 정치인들이 이걸로 하는 걸 제가 원래 때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잖아요. 확진자 수가 많이 늘고 있는 건 우리나라 그만큼 검색 키트로 검사를 열심히 한다는 것 맞아요. 이렇게 보면 오히려 바깥에서는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네. 확진자 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검사를 이만큼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거구나. 한국이 잘하고 있는 거라고 포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우선 순위에 있어서 예전에 기억하세요? 가족 중에 중국 갔다 와서 감염이 된 어떤 여성이 있었는데 그 여성이 처음에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물어본 거죠. 최근에 우한 다녀오신 적 있어요? 없어요. 가세요. 그래서 나왔어요. 증상이 또 갔어요. 저는 아닌데 저희 가족 중에 중국 갔다 온 사람이 있는데 우한이에요? 아니에요. 또 나왔어요. 결국 확진자가 됐어요. 지금 똑같은 케이스예요. 14번째 이 유족이 딸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22일부터 증상이 있었대요. 전화를 했더니 또 역시 물어보는 거예요. 중국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신천지십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폐렴을 앓으신 적이 있어서 걱정이 돼서 그래요. 아니요. 그냥 집에서 해열제 드세요. 그래서 이비인후과에 가서 약을 진단해서 먹었다는 거예요. 딸의 어떤 이야기에 따르면 사흘째 되니까 너무너무 심해져서 다시 전화를 걸었대요. 똑같은 얘기해서 안 받아줬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얘기예요. 그때 신천지였어요라고 했으면 다시 말하면 지금 신천지 교인들은 어쩌면은 역설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생각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신천지 교인들은 내가 신천지다 혹은 그 예배에 참여했다 이런 거를 지금 숨기고 있다는 이유로 예배에 참여했던 사람뿐만 아니라 아닌 사람도 다 지금 몇만 명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자랑을 하고 있잖아요. 몇만 명 중에 우리가 벌써 94%를 이번에 진단을 완료했습니다. 근데 신천지가 아닌 분들은 그 와중에 뒤로 밀려나고 있는 것이고 신천지 위주로 하다 보니까 지금 확진자는 계속 신천지 출신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결과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활용하기 좋죠. 신천지가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문제예요. 중국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갔다 온 신천지가 문제예요. 근데 아직 신천지 첫 번째 31번째 감염자가 누구로부터 감염되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어요. 우한 갔다 온 교인한테 감염이 된 건지 아니면 지역 감염으로 다른 대구에 있는 사람한테 감염이 된 신천지 오히려 그 사람이 퍼뜨린 건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전 이렇게 밀리고 있는 서민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투명하니 우리나라 진료가 기술 좋다 이 얘기보다는 명확하게 문제를 보면 이게 우선순위가 나와요. 사망하지 않을 분이 사망을 했다는 저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부분 좀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질병관리본부의 발표가 있으면 밤사이에 추가된 확진자 수에 대해서도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천지 말씀하셔서 마침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도 바로 신천지와 관련된 뉴스입니다. 만나보시죠.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꼬리 잡힌 신천지 우한 방문. 앞서 신천지 측은 교회가 다 봉쇄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기간에 우한으로부터 국내에 입국한 신천지 교인은 없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신천지 측의 설명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설명 들어보시죠. 저희가 법무부를 통해서 출입국 기록을 가지고 일단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그 우한을 1월 중에 방문한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 사례가 일부 나타나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일부라고 말을 하지만 수십 명입니다. 김정희 교수님. 수십 명이 우한에서 우리나라로 입국을 한 신천지 교인. 이 와중에는 대한민국 국적의 신천지 교인도 수십 명이고 또 해외에 있는 해외 국적의 신천지 신도도 우한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현재 나왔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신천지가 민감한 기간에 우한에서 들어와 놓고서 거짓말을 했다라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우리 31번 확진자가 어떻게 해서 처음에 감염이 됐느냐 이게 아직까지도 오리무중인데 이거에 대한 실마리를 풀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게 이번에 그러니까 1월 말에 신천지 교인들이 수십 명이 방문을 했다가 입국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 과정에 그 당시가 우한에서 코로나19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시기였거든요. 만연해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것도 추정컨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 중에
일부의 교인들이 감염이 돼서 들어와서 입국을 해가지고 그 당시 예배를 보면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감염을 시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 그런 사실은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에 대한 어떤 책임 부분에 있어서 신천지 측이 회피를 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숨겼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이 감염병, 특히 전염병과 관련된 국면에서 이 거짓만큼 무서운 것은 없는데 숫자가 42명입니다. 42명. 정부 조사 결과 42명이 우한을 방문했던 사실이 지금 뒤늦게 드러나고 있는 대목. 이와 관련돼서 수많은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신천지 총회장인 이만희 총회장도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라고 신천지 측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구체적인 얘기를 전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신천지 관계자 이만희 총회장이 지난 29일 일반 병원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다. 현재 발열 증세 없고 건강 이상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루어 짐작건데 음성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확히 음성인지 양성인지 이 결과에 대해서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뉴스 속보가 딱 들어왔네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같은 경우는 코로나19에서 음성이 나왔다라고 지금 나왔는데 지금 쌍따옴표가 있는 걸로 봐서는 누군가의 워딩이라는 겁니다. 신천지 측 주장이겠군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사실은 박성규 대변인 청와대에 계셨잖아요. 방송기자도 하셨고 앞서서 우한에서 들어온 신천지 교인이 0명이라는 신천지의 주장과 다르게 정부가 조사해 보니까 42명. 지금 신천지 측 주장은 이만희 총회장은 음성이라고 나왔고 이게 사실이겠지만 이걸 보는 많은 국민들 중 일부는 이것도 거짓말 아니야? 라고 사실은 의심할 수 있게 되는 것. 과연 원인 제공 누가 있느냐라는 거죠. 저도 사실 다 믿기질 않아요. 예. 왜냐하면 문제가 제기돼서부터 지금까지 쭉 진행되는 과정에서 신천지가 믿을만 하도록 국민에게 믿음을 주지 못했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중국에 다녀온 신자가 있었다 없었다는 문제, 또 신천지가 제공한 명단에 없었던 사람들이 신천지 환자 확진자로 확인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되는 이 사례들, 신천지가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대한민국을 우롱하는 것이죠.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이만희 총재가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 진작 받았어야죠. 지난번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아마 어디선가 지금 치료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은 대남병원에 갔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갔었던 사람들이 다수가 확진자로 확인되는 사안이었으니까. 신천지가 정말로 사회적인 책임을, 종교 문제를 떠나서 사회적인 책임을 좀 다해주기를 기대하면서 한 가지 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오늘 시점에서 하나 확인할 게 있어요. 숫자를 역산해 보니까 신천지의 대구 집회 마지막으로 참석했던 환자가 집회가 있었던 게 2월 16일이더라고요. 예. 첫 번째 환자가 나온 게 2월 17일이에요. 그럼 이제 2주가 지난 거예요. 통상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잠복기를 2주 정도로 전문가들은 잡았었습니다. 네. 2주가 지나면서는 잠복해 있는 경우에 바깥으로 드러나거나 이제까지 검사 결과에 아니면은 2주 지나면서 80% 정도에 해당되면서 자연적으로 소멸되거나 하는 과정이 보여지겠죠. 그러면은 정말로 오늘, 내일, 모레 이번 주 안에 신천지를 통한 확산세는 어느 정도로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이 좀 확인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신천지 문제에 가려서 전국적인 현상이 좀 간과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신천지에 가려져서 정작 예. 중요한 것이 간과되고 있는 게 있다. 어떤 겁니까?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예. 지금 서울, 부산, 경기가 80명을 넘었어요. 충청도 지금 70명, 아까 68명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본다면은 전국적으로 다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분들이 다 신천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신천지에 국한해서 신천지의 문제로만 보는 시각에서 이제 넓어져야 하고, 이젠 좀 냉정해져야 합니다. 제가 2009년 신종 플루 때 경우를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신종 플루 때 6개월 동안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납니다. 늘어난 숫자 6개월 동안 12월 달까지 갑니다. 5월 달에 발병을 해서. 결국에는 이게 484일을 가요. 16개월이죠. 16개월 가면서 76만 명이 감염이 되고 280명이 사망되는 결과로 마감이 됩니다. 네. 제가 볼 때 순서 지금 진행되는 속도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훨씬 빠른데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이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은 그 상황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자꾸 2주가 고비다, 4주가 고비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일종의 희망 고문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WHO가 한 얘기가 있어요. 감염 사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를 주는 것이다. 그래서 확언하면 안 된다. 확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앞에 부분에 나왔던 부분 이른바 생활치료센터, 경증 환자들을 생활치료센터에다 두겠다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좀 진작됐어야 되는 이 얘기를 짚을 수밖에 없는 거는 전문가들이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왜 안 됐을까요? 규정에 얽매여가지고 책임에 얽매여서 사람들이 자율성을 못 가졌던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이제 냉정하게 전체적인 판을 좀 들여봐야 할 때라고 판단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 주셨어요. 신천지에 가려져서 정작 중요한 이 전국적인 확산을 놓쳐서는 안 된다. 박성규 대변인께서 그런 말씀 주셨는데 마침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살인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라 했다라는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다소 갸우뚱해지는 뉴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만희 총회장을 살인죄로 고발을 했는데 서울시는 어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이만희 총회장과 12개 지역조직장을 서울중앙지검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살인, 상해,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 혐의로 신천지 총회장을 비롯해서 서울시장이 나서 살인죄로 고발한 겁니다. 박 시장은요, 윤석열 검찰총장께 요청한다라며 윤 총장까지 소환을 했습니다. 이른바 정치적 소환을 한 거죠. 바이러스 진원지의 책임자 이만희 총회장을 체포하는 것이 지금 검찰이 해야 할 역할이다. 윤석열 총장은 딴 거 하지 말고 이만희 총회장이나 체포해라라는 거죠. 이만희 필요한 조치 취하지 않으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등으로 형사고발하겠다. 그러니까 범죄 결과를 예상했음에도 사망에 이를 것을 알았음에도 그 행위를 일부러 행하는 심리상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형사고발하겠다라고 예고했고 실제 고발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만희 등을 살인 상해죄 혐의로 고발한 것은 정부의 책임을 호도하기 위한 정치적 고발이다. 정치권에서는 초기 방역에 실패한 정부 책임을 신천지로 돌리기 위한 여권의 여론전에 박 시장이 제일 가세한 것이다 라는 정치적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국회 장 소장님께서 보시기엔 이 부분 어땠습니까? 저는 예고만 했는데 진짜 고발까지 했어요. 정치적 고발이 맞죠. 정치적 고발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잘못해서 이러한 병이 확산된 게 아니다. 이것은 신천지 때문에 확산된 거다. 우리 책임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한 3주 전에 대통령과 박원순 시장이 얘기를 나눈 걸 기억을 하죠. 메르스 사태 때보다 어떠냐 그랬더니 그때보다 훨씬 낫습니다 하면서 극찬을 했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우리에게 이러한 책임이 오는 것에 대해서 되게 큰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자칫 잘못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상해 이런 식으로 확대가 되면은요.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방역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외국에서 입국자들을 금지 조치하지 않은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정부의 그 선택에 의해선. 그렇죠. 그럼 이 정부의 선택은 총리와 대통령께서 하셨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안 물을 거냐. 형평성의 문제도 나오는 것 같아서 너무 무리한 정치적인 행동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메르스 때도 그랬고 특히 코로나19와 관련돼서도 열심히 지자체장으로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이만희 총회장을 살인죄로 고발했다. 미필적. 이 부분은 박성규 전 대변인께서 방금 지적하신 그 부분과 연관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신천지가 우리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면서도 일부러 이런 행동들을 해서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렀다라는 박 시장의 해석이 가능한 거잖아요. 네, 지금 정치적이라고 하는 법조계의 의견이 있었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정치적이죠. 왜냐하면은 어느 한 군데의 문제라고 좀 갈 수 없어요. 제가 조금 전에 그 얘기했습니다. 신천지 문제에 가려서 정작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오해할 수 있냐면 신천지의 모든 책임을 다 돌리고 본인들의 책임을 안 지겠다는 일종의 책임 돌리기 형식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말이 안 되죠. 지금 해야 할 일은 정말로 지금 해야 할 일은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고 뭐가 잘못됐다 과거를 가지고 지적하는 문제는 이제는 전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확언하지 않고 단언하지 않고
책임 있는 자세로 현재 소통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노력인데 그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최일선에 있거든요. 예. 그 최일선에 있는데 저런 식의 행위를 통해서 좀 나쁘게 해석한다면 본인의 정치적인 위상을 조금 더 생각하는 것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일들은 이거는 지금은 적당하지 않죠. 예. 거기서 그리고 왜 윤석열 이름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그냥 고발을 하면 아 그렇구나 서울시장이 이렇게까지 신천지를 대해서 이렇게 단호하게 대처하려고 하는구나로 끝났을 수 있어요. 윤석열 총장은 이런 거나 제대로 해라. 이 말 자체가 이미 진실성이 딱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뢰를 하려다가도 신뢰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뭐 감염법 예방관리법 위반 혐의 이 정도였으면 역시 아 그래 이 사람이 일을 하는구나 했을 텐데 살인죄는 너무나 무섭잖아요. 예. 필적 구의 아까 중국 안막은 이야기 하셨지만 저는 이렇게 넓게 볼 필요도 없이 가까이로 지금 자가격리하다가 사망한 사람이 3명이 넘었어요. 자가격리 중에 사망했다라는 거 이 사람은 정말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거야말로 미필적 고의 아닌 알고 있었던 예상이 가능했던 거잖아요. 저희 정부 탓을 하려는 게 아니라 박원순 시장님이 지금 이렇게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더 큰 상처를 줘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에 이재명 도지사가 바로 또 SNS에 글을 올렸어요. 신천지 문제는 지금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 진화가 된 상태인데 지금 이 얘기를 꺼내는 거야말로 정치적인 접근이다. 여러분들 마음은 알겠지만 나는 이거 신경 쓸 시간에 지금 우리 지역 감염자들 혹은 대구에서 지금 들어오시는 경기도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쪽이 병상이 부족하니까 친지들이 있으면 여기 와서 어떻게라도 해보려고. 나는 이분들을 어떻게 할지 이 고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 갑자기 신천지 고소고발 이 부분은 이미 끝난 일이다. 전 오히려 이게 더 진실성 있어 보이지 않아요? 누구를 칭찬하고 탓하려는 게 아니라 박원순 시장의 저 행동은 저는 오히려 더 상처를 준 발언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비슷한 시점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신천지 시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명령을 해서 이른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신천지 강제 수사 요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법무부 입장을 발표했는데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거부할 때는 고발이나 수색 의뢰가 없더라도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착수하라고 검찰이 지시를 했다. 그러니까 법무부가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신천지 압수수색하라고 검찰에게 지시를 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압수수색은 이렇게 예고하고서 압수수색하는 게 아니라 압수수색을 할지 안 할지 모르고 있다가 주두새도 들이닥쳐야 뭐 증거라도 빼올 수 있는 것으로 전 이해하고 있는데 압수수색을 하겠다라는 예고를 만천하에 하고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과연 효과가 있을지도 좀 의문인데 어쨌든 지난달 28일 이렇게 기자들에게 법무부 추미애 장관의 명의로 내용이 나갔습니다. 기자들 입장에서는 궁금하죠. 자, 이 추 장관의 지난번에 명을 거역했다고 했으니까 명을 검찰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런데 대검찰청은 추 장관의 이 발언 이후 이렇게 각급 검찰청에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1. 압수수색할 때 반드시 대검하고 협의해라. 그러니까 이 말은 총장에게 보고하고 해라. 2. 방역당국은 방역에 필요한 관련 명단을 확보한 상태다. 당장은 강제 수사가 불필요하다. 그러니까 추 법무부 장관의 뉘앙스와는 다소 다릅니다. 강제 수사보다는 지금 방역이 우선이다. 라고 윤 총장은 다른 내용을, 법무부 장관과 다른 내용을 각급 검찰청에 전달을 한 겁니다. 검찰, 법무부의 기조를 그대로 검사들에게 전달했다가 오히려 방역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 여야 대표들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만나셨을 때 대통령께서 신천지 문제가 크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박 시장의 신천지 살인죄 고발 그리고 추 법무부 장관의 신천지 압수수색 혹여 일각에서는 이 탓을 신천지에게만 돌리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신천지 강제 수사 그다음에 이만희 회장에 대한 고발 건은요 일단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일단 그 신천지하고 이제 우한 중국 방문한 거하고 지역 감염하고 이 역학 관계는 우리가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에 있어서는 아주 본질적이고 꼭 극복해야 될 과제다라는 분명한 거고요. 네네. 또 광화문에서 이제 집회를 범투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했을 때 이제 박원순 시장이 이거 감염 때문에 집회를 하지 말아달라 했을 때 그분들이 이제 어제죠 일요일 날 저도 교회는 다녀왔습니다만은 한 교회에 모여서 집회를 했단 말이죠. 그 내용을 들어보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공산당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은 정치 집회의 냄새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범투번의 모임이라든가 신천지를 정말 강제 수사하고 고소고발할 그럴 여지는 분명히 있어요. 물론 누가 강제 뭐래도. 수사의 필요성도 분명히 있다. 이걸 하나 봐야 되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박 시장의 어떤 법적인 어떤 이 레토릭 발언은 정말 저도 정치적이라고만 생각이 안 드는 게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그렇지 않아도 이 신천지 문제라든가 더 나아가서 지금 코로나19를 진압하기 위해서 정부가 총력전하고 있을 때 가장 좀 힘든 것이 야당에서 정치적인 어떤 분위기로 만들어간 거거든요. 예. 결국 또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총선 때 뭐 정권 심판용으로서는 정말 매우 중요한 메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치적으로 흐르는 것을 오히려 막아야 될 입장에 있는 것이 저는 박원순 시장의 입장이라 보는데 저는 첫째 법적 팩트도 틀렸다고 봐요. 그래서 인식 있는 과실 그럼 저도 이제 같이 그분이랑 저랑 법대를 나왔는데 미필적 고의 그럼 옆에 있는 게 인식 있는 과실이에요. 둘 중에 누가 어떻게 구분할까? 그래서 갖다 연결되는 것이 일종의 살인죄다라고 예.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만약에 아까 이야기 나왔듯이 이것을 무슨 감염 예방죄 위반이라든가 또는 공무집행 방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했으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의 그러한 법적 이 체크 포인트도 안 맞다라고 한 것은 이건 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정치적인 어떤 이 흐름이 있는 게 아니냐. 이것은 정부를 위한 것도 아니다고 저는 보고요. 예. 그다음에 강제 수사 이야기가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이거죠. 그 윤석열. 단어도 얼마나 오랫동안 정치적으로 회자된 이름이었습니까? 저는요. 정말 그 검찰의 강제 수사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강제 수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냐면 책임 소재를 묻는 건 다음이에요. 그 다음이다. 지금같이 마스크가 문제면 이게 누가 사재기하냐 이거 파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뭐 경찰이 검찰이고 강제력이 들어가야 될 수 있는 문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 수사가 불가피하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뭡니까? 방역을 위한 다른 기본 전제 하에서 강제 수사가 동원돼야지. 그렇죠. 지금 살인죄냐 아니냐 나중에 법정에서 물어볼 책임 공방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많은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코로나 사태를 진압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수사다 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조금 전에 뉴스 속보로 전해드렸지만 김정인 교수님, 신천지 측에서는 이만희 총회장이 경기도의 모 병원에서 코로나19 조사를 받았고 그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예컨대 정말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 정부는 알아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신천지 측이 어느 병원에서 조사를 받았고 이만희 총회장이 음성 결과를 받았다라고 정부에 통보를 해주면 우리 정부는 그냥 믿고 음성이구나라고 알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까? 뭐 실제로 지금 음성 판정이 났는데 그게 이미 감염돼서 완전히 바이러스가 없어진 다음에 음성이 나온 건지, 그러니까 과거력을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단순하게 이렇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데에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신뢰가 생기는 거고요. 그러니까 신뢰가 바탕이 돼야지만 이 지금 현재의 사태를 좀 안정화시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특히 이만희 총회장 같은 경우는 소재 파악도 신천지 내에서 아는 사람이 몇 명 없다라는 거니까 우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강력한 자가격리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통제를 받고 있지 않는 편인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없습니까? 그렇죠. 뭐 실제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자체적으로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신도들하고 계속 만나고 있다 그러면 뭐 만약에 이제 양성이다라고 하면은 감염을 추가로 시킬 수도 있는 문제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한 사람에 대해서 너무 이제 힘을 빼는 그런 것보다는 현재의 지금 방역에 집중을 하는 게 더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신천지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살인죄 고발 이야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입니다. 박항서의 나라도 그리고 형제 독점점점 렉사카 터키와 관련된 이야기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처한 어떤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기사 하나 보고 오겠습니다. 제 베이징에 있는 채널A 베이징 특파원이 쓴 기사인데요. 앞서서 한 정치인은 중국은 어려울 때 진짜 친구다. 중국과의 관계와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짜 친구가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권호혁 특파원이 상세하게 취재했습니다. 이게 친구가 맞는지 함께 보시죠.
산둥성 칭다오시의 한 아파트 단지. 한국에서 돌아온 우리 교민이 도착하자 방역 요원이 뒤를 쫓아가며 소독약을 뿌립니다. 또 한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에는 한국어 안내 방송까지 나옵니다. 저희 교원이 절대로 집을 떠나 외출할 수 없으며 매일 3번씩 체온을 측정하여 독을. 광둥성 선전시에서도 24명이 지정된 호텔에 격리돼 있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195명 전원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지 번호가 대구 경북이라는 이유로 교민과 가족이 강제 조치를 당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30년 동안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다. 중국 살면서 주민등록상을 대구, 경북으로 등록된 애들. 또 이들 대부분은 최근 대구 경북 지역을 방문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 있다가 병원 얻어갈까봐 사실 좀 걱정이 돼. 애들이 어리니까. 아울러 항저우로 들어온 교민 50여 명을 포함해 중국 각지에서 한국인 200여 명이 지정시설에 격리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내 누적 확진자 수는 8만 명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코로나19 발원지가 중국이 아닌 미국일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중국이 책임 떠넘기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권호혁입니다. 지금 베이징에 있는 권호혁 기자가 취재를 한 건데 영상 보니까 장성철 소장님, 네. 아유 이게 사실은 우리 국민인데 네. 아니 대구 경북을 갔다 온 분도 아니고 그냥 계속 이 시국에서 한국도 안 오고 중국의 사회에서 사시던 우리 교민을 뒤를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오기 잡는 것도 아니고 소독약을 사람한테 이렇게 계속 뿌리는 것, 이거 사실은 좋은 글씨 찍는 건 아닙니까? 맞습니다. 낙인 찍는 거 아니에요? 저기 사는 분들이 저런 일을 당하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우리 대통령은 중국의 어려움은 우리의 어려움이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총리나 장관들도 중국을 많이 도와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저런 식의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과연 우리나라를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냐, 우리 국민을 저렇게 국민으로 인정하는 것이냐, 그런 회의감까지 들 정도고요. 광저우와 선전에서 특히 저런 일이 심해지고 있다는데 우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 뭐 하는지 정말 한탄스럽습니다. 예, 사실은 장희영 선생님 그때 너무 화가 나셨다고 하셨던 이유가 중국에 있는 우리 교민 현관문하고 벽 사이에 빨간색 봉인 딱지 공안들이 쫓아다니면서 붙여놔서 그 딱지 훼손되지 못하게,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그 주변에 사는 모든 중국인들한테 저 집은 한국집이야, 얼씬도 하지 마 라는 어떤 그런 효과, 봉인 딱지도 봤는데 그거에 이어서 지금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소독약 뿌리고, 이게 정말 친구인가? 진짜 친구는 어려울 때 돕는 게 친구라면서요. 아유, 저 친구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로 저렇게 누가 뒤에서 벌레 취급하고 소독약을 뿌리고 다니는 이걸 느끼는 그 한국, 저는 정말 그때 봉인도 그 안에 계신 분들 제가 걱정했잖아요. 저분들이 어떤 심정일까? 저 봉인 딱지 붙여져 있는 저 집 안에 있는 분들은 나갔다 들어오기도 얼마나 두려울까? 떨어졌다 붙였다 이게 표시가 나면 또 지탄을 받을까 봐. 근데 그거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저 지금 저 장면이 믿기지가 않고, 중국에는 우리나라 대사관 이런 거 없어요? 뭐 하고 계신 거죠? 장하성 대사 중국에 없을, 제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거는 인권 문제, 저건 방역 차원이 아니라 인권 문제로 저건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고, 친구니 뭐니가 아니라 중국 내 중국 교민들한테 저러면 안 돼요. 저건 전 세계에서 인권적으로 지탄을 받을 만한 일인데 지금 저걸 당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예. 예전에 인종차별 받을 때보다 전 더 수치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 장면 있잖아요, 김재인 교수님. 이 화면을 좀 크게 보시면요, 이게 감염 예방학적으로도 저게 맞습니까? 저렇게 하는 게, 사람한테 이렇게 뿌리는 게? 뭐 실제로 이제 감염이 되면 체내에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겉에 소독약을 뿌린다고 해서 체내에 있는 바이러스가 죽지는 않고요. 다만 환경을 소독할 때는 뭐 맞는데 이게 지금 사람한테 뿌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내부에 있는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 저게 그러니까 감염 예방학적으로도 맞지 않다라는 거죠. 네네. 사람한테 뿌려봤자 소용없다는 네. 거죠. 그러면 지금 저분들이 사람한테 저렇게 뿌리는 건 의학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럼 뭔가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겁니까? 뭐 일종의 뭐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한 어떤 그런 혐오감을 조성을 해서 본인들의 어떤 책임론을 좀 떠넘기려고 하는 그런 행위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전혀 의학적으로도 효과가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
과연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박성규 대변인, 강경화 장관이요 베트남에게 강하게 항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 날 베트남 당국이 아시아나항공, 대한민국에서 베트남으로 출발하는 우리 여객기에 대해서 아예 착륙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외교부 장관의 강력한 항의는 통하지 않았군요. 네, 정말 속상합니다. 그리고 그냥 속상한 정도가 아니라 화가 납니다. 왜 우리가 이런 대접을 받죠? 조금 전에 저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 화면을 보면서 저건 방역이 아니고 저건 모멸감을 주는 거죠. 수치심을 주는 거죠. 저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 저렇게 모멸감을 주는 겁니다. 정부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사안입니다. 강경화 장관 얘기하셨는데 외교부의 존재가 좀 도대체 어디에 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외교가 뭐죠? 외교는 제가 볼 때는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이익, 자국민의 보호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것들을 얻어내는 수단이 외교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 외교는 어디 있는 거예요? 중국 얘기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의 아픔이 우리 아픔이다 해서 방호복 10만 벌 보냈습니다. 그 10만 벌 보내서 우리 대구에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의료진에게 방호복이 없으니까 가운 입고 검진해라. 예, 했었습니다. 마스크 우리 국민 지금 거의 품귀 상태를 겪으면서 수도 없이 보냈었습니다. 근데 저거예요. 외교는 저런 문제를 따져줘야 합니다. 베트남 얘기 말씀드릴게요. 베트남 미안합니다. 베트남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그것이 자국민을 보호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거기에 뻔하게 아는 사안을 가지고 짐작할 수 있는 사안을 가지고 외교부 장관이 전화했다. 당신 그러지 마라. 그럼 우리 서운하다. 이거는 정치적인 쇼잉입니다. 국민들 보라고. 국민 보라고 쇼잉하라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 얘기할 때 대한의사협회가 중국인 전수 출입 금지를 시켜라라고 7번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7번을 얘기했을 때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첫 번째 얘기를 한 게 언제냐면은 1월 26일 날 우리나라에 확진자 3명 나왔을 때, 두 번째 얘기했을 때 12명 나왔을 때, 그러면은 우리도 12명 나왔을 때 중국 우한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 중국 전역에서 오는 사람들 출입을 못하도록 해라고 얘기했다면 다른 나라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줘야 해요. 그리고 그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고 우리가 지금 그러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것은 이 나라가 이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계산, 정부가 자신들의 목적을 둔 다른 계산을 하다 보니까 국민의 안전은 뒤로 돌린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측면에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정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외국 속상하지만 저 사람들 탓할 것 아니라고 믿습니다. 예. 다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 외교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지, 우리는 실질적으로 국민을 위해서 어떤 자세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인지를 좀 냉정하게, 좀 무섭게 따져봐야 할 때다 생각합니다. 박상철 총장님, 그 터키 같은 경우는 형제의 나라인데 사실은 터키 국민들이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도 한편으로 이해가 갑니다만 이 속수무책 발이 묶인 우리 국민들 때문에 문제인데 터키가 대한민국으로 가는 항공편을 갑자기 우리나라에 예고 없이 끊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터키, 그리스, 이집트에서 환승을 기다리던 우리 국민 수십여 명이 지금 고립이 됐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우리가 이 문제는 좀 냉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소독약을 중국에서 뒤에서 뿌리고 다니고 또 봉인한 것을 문 앞에 붙여놓고 보면 화 안 나겠습니까? 화가 나죠. 이 상태로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보자, 그죠? 지금 미국에서, 우리 미국도 참 걱정하지 않습니까? 한미 관계랑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의도인지 대구는 절대 가지 마라. 그리고 나머지 한국에 대해서는 그만큼 조치를 안 취했다고 해서 또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대구를 가지 마라 그랬다면 대구만이 아니라 한국은 정말 위험한 곳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이미 국제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전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지금요, 지금 외교 좀 특히 강경화 장관 물러가라. 물론 강경화 장관이 훨씬 더 잘하고 국제적인 어떤 컨트롤 능력이 어마어마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외교부가 항의해서 한국 사람한테 이 혐오적인 모습을 좀 덜 보여주는 것을 받아서 한국을 좀 인정받아서 뭐 할 겁니까? 저는 정말 중요한 것이 마침 그 독일 언론하고 호주 정부에서 우리를 극찬한 거 있지 않습니까? 한국이야말로 검역을 정말 냉철하게 대응하면서 있는 걸 그대로 보여준다. 더 신뢰가 간다. 저는 이가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지금
애국 지금 우리가 살펴볼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진실되게 온 국민들과 모든 정보를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 중국보다 더 나은 것 우리는 인권적으로 접근합니다. 자가격리라는 것이 아직까지는 위험하지만 그런 시스템 즉 냉철하면서도 투명하면서도 우리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신뢰를 얻고 있고 저는 또 그걸로 인해서는 신뢰를 얻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랬을 때 그 대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여기에 대해서 국제적인 지나친 감정화 돼서는 안 된다. 예. 제가 마지막 짧게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처음에 초기 상태에서는 정말 저도 중국이 문제고 우리는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마스크를 좀 모아가지고 저하고 평상시 친한 저보다 뭐 중국하고 잘 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상하이에 보내려고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위챗이라고 그 있잖아요. 서로 통신하고 중국하고 항상 참 걱정이 돼서 보내면 그쪽에서 너무나 저한테 걱정해서 고맙다고 연락이 왔는데 지금 거꾸로입니다. 자기들이 볼 때 우리가 이제 굉장히 제가 위험한 상황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받았거든요. 지금 어떻습니까? 그래서 서로 하여튼 건강해가지고 나중에 만나서 일 많이 하자 이렇게 보냈는데 중국에서 어떤 사람 나쁘고 어떤 좋은 사람이 있지만 이런 국제적인 문제는 우리가 감정적으로는 가봤자 우리한테 이익되는 건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국내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 우리 한국에서의 코로나 문제 해체가 가서 국제적인 문제 해결하는 그런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분 교수님 말씀에 첨언을 하자면 아까 그러니까 의료진 가운 말씀하셨는데 의료진은 반드시 방호복을 입어야 된다. 가운 입으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마스크도 일반 마스크 쓰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KF3도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방호용 마스크를 쓰셔야지 이게 얼굴에 마스크가 딱 장착이 돼야지 틈 사이로 안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호흡기 그 바이러스고 더군다나 감염력이 굉장히 큰 경우에는 의료진이 감염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방호복과 방호 마스크를 쓰셔야 되고 그리고 해외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확진자가 굉장히 증가를 하지만 비단 뭐 일본도 마찬가지거든요. 해외에서는 지금 진단이 제대로 안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나와 있는 통계가 허수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다른 나라들에서도 확진자가 굉장히 많을 거다. 저는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스크 말씀 주셔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쓸 마스크 580만 장이 정부로 수집이 됐는데 이게 지금 논란입니다. 아이들 쓸 마스크를 580만 장 가져간 정부. 수도권 초중고에 교육부가 긴급 공지한 내용인데요. 마스크를 500장 이상 보유한 학교는 돌봄 교실용만 남기고 모두 제출하라. 서울, 인천, 경기 지역 학교에서 160만 개 우선 수거됐고요. 대구, 경북 제외한 나머지 12개 지역 학교에서 420만 개가 추가 수거될 방침입니다. 서울의 한 학교장 A씨는요. 발품 팔며 어렵게 학교에 아이들용으로 비축을 해놓은 건데 정부가 예고도 없이 갑자기 가져가겠다고 한다. 학교 비축품까지 가져갈 만큼 대책이 없다는 얘기냐라고 반발했고요. 서울의 한 학교장 B씨는요. 문자에 교육감 이름까지 들어있었지만 내용을 보고 스팸이나 피싱인 줄 알았다. 못 믿겠다는 거죠.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 C 선생님은요. 가짜 문자로 여겼는데 알아보니 총리 지시사항이어서 깜짝 놀랐다. 마스크 수거 방법도 논란입니다. 처음은 하나로마트에서 학교를 방문해서 걷어가겠다라고 했다가 교육청에 가져다 놓으라. 일부 지역에선 장학사가 직접 학교를 돌며 수고를 했다는 건데 경기도 한 초등학교 관계자는요. 정부가 일제강점기 쌀 수탈하듯 예고도 없이 주말에 학교 마스크를 싹쓸이해 갔다라고 조금은 다소 감정적인 말씀하셨고요.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 B씨는요. 마스크 수급 어렵다고 정부가 아이들 마스크 걷어서 돌려막기 하는 것은 지나치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장 교수님, 물론 이제 정부가 상당히 다급한 그 심정은 충분히 저희도 이해를 하고 지금 계약을 또 연기한 측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학교에 없으니까 남는 마스크를 급한 대로 좀 가져다가 우리 국민들이 지금 마스크를 못 사고 있으니까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 국민들이 살 수 있게끔 이게 돌린 건데 그만큼 또 마스크 수급이 아직도 안 되고 있다라는 현실을 또 드러내는 거잖아요. 지금 저도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최선을 지혜롭게 해야죠. 그렇죠? 최선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잘 해야 되잖아요. 마스크 공급도 어땠어요? 물량도 입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이야기했다가 며칠 동안 국민들만 헛발질하고 상실감 느끼고 이랬던 게 정부의
말이 먼저였던 거예요. 제가 볼 땐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뭐라 그랬어요. 3월 며칠까지 바로 또 수급해서 하겠다라고 미안하다 했죠. 헛걸음하게 하신 분들 미안하다. 그런데 좀 뒤에서 하는 일이 학교에 1270만 장 정도 있는 것 중에 580만 장 내놔라인 건데, 초중고 뭐 어린이집까지 전부 다 지금 뭐 일단 휴교 명령을 내리라고 해서 내렸습니다만, 당장 아이 돌볼 수 없는 사람들은 또 긴급 어쩌고 해가지고 또 보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거기서도 마스크가 또 얼마큼 필요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아름아름 그것도 총리 지시로 문자 하나 보내고 바로 그날 가져가고, 누가 아까 저는 이거 비아냥거리듯이 일제가 쌀 수탈하듯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굉장히 가슴 아프게 다가왔어요.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저는 마스크 580만 장 뭐 가져간 거 무조건 탓하는 건 아니에요.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건 당장 필요하죠. 그런데 그 방식에 있어서 왜 매번 이렇게 무언가 준비가 안 된 듯한 행동, 그리고 항상 몇 발짝 늦어진 행동. 그러니까 중국 입국 이야기는 이미 아주 오래전 얘기라 꺼내고 싶지도 않고, 지금도 무증상 감염자 이야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가 항상 무증상 감염자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도 아직 WHO에서 그거 인정하지 않았다. 계속 그러다 결국 나오고 나니까 그 다음에 대처. 그 다음에 이번에 재발한 분들도 있잖아요. 그것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서 김진앵커도 그 얘기 했었어요. 14일 격리보다 조금 더 며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분들 있잖아요. 20일 있다 갑자기 나타나신 분들 한두 명 좀 생기고 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 하나 늑장 대응, 그리고 이렇게 뭔가 준비되지 않아 급하게 하는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박수를 칠 수도 있겠지만, 일부는 그럴 수 있겠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뭐지? 왜 이렇게 뭐가 막 급하게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게 지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하든 못하든 믿음을 주면 우리 국민들이 이해를 다 하는 국민들이에요. 우리 국민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저 이런 행동이 이렇게 지금 오히려 당사자들이 이거 좀 심한 거 아니야? 우리도 필요한데? 아니면 이런 식으로 수급하는 게 맞아? 마스크 공장에 아직까지 협의를 못 본 거야? 단가 후려치기 하다가 오히려 지금 뭐 폐업하고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보도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대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드는 게 저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최선 다하는 거 저도 박수 쳐드리겠습니다만 조금 더 잘 최선을 다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니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 이게 어쨌든 애들 쓸 마스크 좀 수거를 한 덕분인지 모르겠으나 오늘 오전부터 나눠줬죠. 하나로마트 우체국에서 마스크 구입할 수 있다면서요. 네. 지금 뭐 그렇게 정부가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마스크 문제야말로 이 정부, 이 정권의 무능력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해 보세요. 지난 2월 2일이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요, 두 가지 얘기했어요. 자, 마스크 1000만 장 우리 생산합니다. 국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매점 매석 단속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 놓고 바로 며칠 전에 홍남기 부총리가 다시 얘기를 했죠. 마스크 수급 상황 원래대로 안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1200만 장 생산하고 매점 매석 단속하겠습니다. 수출 물량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 마스크를 확실하게 보급을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어제 대통령께서 또 얘기하셨어요. 당신들 정말 좀 현장에 나가봐라. 왜 말로만 하냐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저는 홍남기 부총리 지금 국민들 3-4시간씩 줄 서 가면서 마스크를 사고 있잖아요. 한번 줄 서서 마스크 한번 사보시라. 경제부총리가 직접 좀 줄 서보시라. 네, 그 현장에 나가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사실은 저도 김진희 간다 때 지난 주말에 이제 마스크 줄 서는 거 직접 한번 취재해 갔거든요. 근데 비가 주말에 왔는데 3-4시간이 뭐예요? 그러니까 쭉 한 4-5시간을 줄 서가지고 또 사면 그나마 다행인데 아직도 못 사는 분들. 결국은 이제 준비한 물량이 떠들어서 돌아가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오늘부터 좀 정부가 물량을 공급한다고 하니까 오늘은 좀 기대를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4번째 이슈입니다. 정치권 총선 이슈 준비했습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코로나19 이슈에 총선이 완전히 파묻혔습니다. 그 가운데 상당히 좀 기존과는 다른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의사이기도 한 안철수 전 대표가 대구에서 목격된 모습이 상당히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일단은 안철수 대표죠. 국민의당 대표의 사진부터 바로 살펴보실까요? 네, 이 사진밖에 없나요? 네, 안철수 대표가 대구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광진복 입고 마스크 쓰고 의료진의 일손이 상당히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의사로서 지금 이 사진인데 김미경 교수와 함께 의료 봉사 활동을 하고 안에 입은 이제 옷이 땀에 푹 젖은 모습이 공개가 되면서 안철수 대표가 언제 대구에 있지? 많은 사람들이 놀라기도 했고 안철수 대표가 의사였지. 부인 김미경 교수와 함께 지금 부족한 의료진들의 일손을 돕기 위해서 예정됐던 라이브 방송을 취소하고 대구행을 떠났는데 이 한 장의 사진. 자, 뭐 저희들은 그냥 의료진이 아니라 수술복 같이 보이는데 이게 옷이 땀에 푹 젖은 방진복을 입고 계속하다 보니까 땀에 푹 젖은 이 사진이 공개되면서 많은 여론들의 지금 평가가 뒤따르고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안철수 의사 부부 대구에서 의료봉사. 어제 예정됐던 유튜브 라이브 방송 취소 후 대구로 내려갔다. 코로나19 지역 거점 병원인 대구 동산병원 진료봉사에 합류를 한 거고요. 부인인 서울대 의대 김미경 교수도 함께 동행을 해서 지금 보셨던 것처럼 두 분이 다 땀에 푹 젖은 모습의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국민의당 관계자, 유증상자로 병원 찾은 분들을 진료하는 업무다. 현장에 가보니 상황이 매우 급박하고 열악하다고 한다. 수행원 없이 내려가 진료를 보고 있어서 연락도 잘 닿지 않고 있다. 봉사활동 기한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내일 또 오겠다. 진료 마치고 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10시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50분까지 진료 봉사를 했고 누리꾼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내고 있습니다. 땀에 젖은 사진 보고 눈물이 났다. 최근 본 정치인 사진 중 최고 감동적이다. 안철수 정치 인생 중에 가장 잘한 일이 바로 이거다.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진영 싸움 그만두고 안철수처럼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정치쇼라고 이런 진정성 있는 몸소 행동하는 쇼라면 대환영이다. 말만 하는 누군가랑 근본이 다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장수철 소장님, 정치권에 있는 그 누구도 안철수 대표가 이렇게 의료봉사 활동하러 대구에 내려간지 사실은 몰랐어요. 기자들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사진을 통해서 알려졌는데 짧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 안철수 대표가 정치라는 옷보다는 저 의사 가운이 훨씬 더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런 봉사 활동은 계속해서 해주셨으면 대구에 있는 시민들과 주민들이 상당히 위로를 받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조금 첨언하자면 저는 그러니까 정치인 안철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었었는데 이번에는 정치인 안철수로서 칭찬을 좀 하고 싶어요. 뭐냐면 안철수 대표가 한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국가는 보이지 않고 정부는 무능하지만 우리는 빠른 시간 내에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지금 저걸 정치쇼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고 정치쇼일 수도 있어요. 오늘 출연하시는 서민 교수님은 사실은 인턴도 거치지 않은 기초학자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진료를 보는 건 맞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만 의사로서 보다는 오히려 여기서는 정치인 안철수로서 보고 싶은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인들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말이에요, 말. 말하고 있어요. 야당 공격, 여당 공격 서로 공격하고 누구 고소고발하니 어쩌지 말만 하고 있는데 저렇게 현장에서 솔직히 말하면 저 현장이라는 건 정말 감염될 수도 있다는 위험을 또 안고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의료인들이 봉사를 가는 다른 의료인들이 우리 다 박수를 쳐주고 정말 용기에 감사드린다라고 하잖아요. 저는 의료인이 아니니까 못 가지만 가시는 그분들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하고 있는 그 현장에 가 있다라는 저거는 쇼일지언정 저걸 보고 있는 많은 국민들에게는 엄청난 위안이 될 거예요. 특히나 정치인이라면 저런 모습을 미리 막 공개하고 나 갑니다 이렇게 홍보한 것도 아니고 뒤늦게 사진으로 밝혀진 것. 전 만약에 다른 정치인들도 만약에 쇼를 하고 싶다면 차라리 저런 쇼를 하세요. 저는 이번 안철수 대표 저 사진 한 장은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가 정치인으로서는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물론 이제 정치인들 중에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다른 자원봉사는 갈 수 있잖아요. 예. 자원봉사 갈 수 있으니까. 예. 안철수 대표가 이제 의사로서 간 건데 지금 김정인 교수님 일각에서는 쇼하고 있네 이런 평가도 있고 또 다른 일각에서는 이게 무슨 쇼냐 잘하고 있다. 누구랑 다르다. 이런 얘기도 좀 댓글에 있었잖아요. 지금 포항에 의료원 간호사 16명이 주사표. 대구에는 안과 산부인과까지 달라붙어도 밀려드는 환자가 감당이 안 된다. 환자를 돌보는 의사들은 실신하고 있고 경북에서는 205명의 의료진이 부족하고 충원은 30명밖에 안 됐다. 대구 경북 지역에 분명히 의료진의 손길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 안철수 전 대표 부부가 가는 것 도움 됩니까? 안 됩니까? 도움이 되죠. 많이 도움된다. 손 하나라도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지난 주말에 이게 방송을 보면서 한 병원인 것 같은데 선별진료소에 있는 환자의 검체를 채취하시는 이제
간호사분이셨던 것 같아요. 방호복을 입고 날씨가 그래도 추웠었거든요, 그때가. 근데 방호복만 입고 그리고 마스크 쓰시고 추우니까 양손에 그 핫팩을 이렇게 해서 무릎에 문지르고 계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눈물이 울컥 났거든요. 그래서 거기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일손이 굉장히 모질랍니다. 그래 하나라도 꼭 필요한 상황이고요. 지금 안철수 대표처럼 저렇게 가서 직접 자원봉사를 하시고 뭐 물론 의사시긴 하지만 어쨌든 저런 손길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은 특히 안철수 대표가 정치적으로도 한번 주목을 받았었잖아요. 지역구 후보 안 내겠다. 지역구는 이번 선거에서 야권 후보를 찍어주시고 우리는 비례정당 하겠다라는 선언 이후에 사실은 대구로 내려간 행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재평가가 있는 것 같아요. 짧게 말씀드리면은 저런 안철수 대표 저런 행보가 본인과 본인 부인까지 그 위험 지역에 처해 있는 그 현장의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이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마음속에 나도 가서 좀 봉사는 하고 싶은데 뭐가 좀 용기가 좀 나지 않아 또는 뭐가 좀 걸리는 게 있어 이런 많은 분들에게 굉장히 큰 용기를 줄 특히 겁니다. 의료진들에게. 예, 특히 의료진들에게. 이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000여 명 넘는 자원 의료 봉사자들이 지금 대구에 몰리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분들의 노고, 그분들의 헌신 정말 감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3번째 사망자가 나왔다는 뉴스 속보도 좀 전에 들어왔습니다. 의료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씀 거듭 말씀드리고요. 정치권 이야기 나온 김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한국당 아니죠. 미래통합당을 향해서 위성정당을 만든 것과 관련해 위법적인 꼼수정당이다라고 고발을 했던 민주당이 비례당 똑같은 위성정당을 본격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요,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창당하겠다라는 방안에 대해서 이해찬 대표가 보고를 받았다. 시민단체로부터 검토에 착수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시민단체들로부터 비례연합정당인 정치개혁연합의 창당에 대한 제안서를 받았고 이해찬 대표에게 공식 보고도 했다. 당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등등 범여 진보 진영이 비례대표를 위한 위성정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각 당의 비례 후보들을 이른바 파견을 하고 선거가 끝나면 당별로 의석을 가져가는 이것도 일종의 꼼수죠. 선거법상 합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아이디어가 보고됐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그 얘기가 누구한테 나왔냐면 심상정 정의당 대표에게 나왔습니다. 이른바 이인영 원내대표가 마포 5인 회동에서 심상정 대표가 있는 정의당과 함께하는 건 X몰에서 뒹구는 것이다 라는 논평 이후에 나온 반응입니다. 민주당이 이제 와서 안 해야 할 선거법을 고쳤다고 말하는 것은 국민들의 비웃음과 분노를 사고도 남을 일입니다. 민주당의 지역구 선거 참패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원내 일당을 미래통합당에 빼앗겨서 문재인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민주당의 초조함과 불안함의 반영일 뿐입니다. 이해찬 당대표께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우리는 거기 들어갈 생각도 없다. 그리고 이제 와서 위성정당 똑같이 만드는 것은 안 된다라고 극구 반대를 한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민주당 대표의 비서실장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다 라고 즉답을 피하고 의미 있는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을 들어보면 장승주 소장님, 네.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다. 무슨 뜻일까요? 만들고 싶다, 만들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대략 40% 나오잖아요. 40% 지지율로 정당 득표를 받으면은요, 대략 15석 내외의 비례의석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여론조사마다 다르고 저희가 구체적인 여론조사 네.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정확한 여론조사 수치를 언급해 주시는 것은 좀 자제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총선에서 제1당, 제2당을 가리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국회의장 자리를 뺏길 수가 있어요. 하반기 문재인 정권의 국정 운영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죠. 비례대표 위성정당 3가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직계 비례 위성정당, 그러니까 민주당이 직접 만드는 거고요. 위성 비례 정당, 정봉주 의원처럼 열린민주당 만들 수 있고요. 지금 주권자 전국회의라는 곳에서 제안한 것처럼 연합비례정당이라는 걸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3가지 방식 중 어떻게 만들지 지금 민주당은
고민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예. 박상철 교수님, 사실은 그러려면 고발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똑같이 미래통합당처럼 만들려면 고발을 하지 말던가 아니면 선거법을 통과시키지 말던가 이 배치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꼬여 있는 겁니다. 아까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다라고 정치인들이 이야기할 때는 대체로 보면 참 당당하지는 못하다. 그런데 이거 저질렀을 수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다 말을 많이 하거든요. 현실적인 난제에 민주당이 이제 부딪혔어요. 저 아주 특이한 케이스입니다만 위성 정당이 말해서 망한 나라 중에 대표적인 나라를 알바니아라고 그래요. 아마 알바니아 공부한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만은 저는 정말 그 한마디 하려고 알바니아를 보니까 복잡한 선거법이에요. 하나 딱 확실한 것은 국민들을 책임지는 정당이 생긴 게 아니라 정치인들이 자기를 위한 정당을 막 만들어놨고 정체불명 뭔가 위성정당 같다. 예. 그래서 이제 꼭 그것 때문에 망한 건 아니지만 알바니아가 정치적으로 아주 이제 후진국가라는 것은 이제 누구든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바로 그 사례를 가지고 지금 미래통합당이 됐죠. 거기서 위성정당을 만들면은 대한민국 정치를 망치는 것이다라고 명분을 가지고 비판을 했으면 결국 만들어졌단 말이죠. 예.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만들어 간다라고 했을 때는 더불어민주당이 집권당으로서 저는 무능하다는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사실 옆에서 지켜보면서 상당히 속상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도 예. 지금 논의를 보면 참 무능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위성정당을 만들려면 아싸리 그냥 그래 위성정당이다. 그래서 유권자가 지지자가 정당 투표할 때 뭔가 자기 좌표와 지침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거기서 또 위성정당, 좋게 말하면 비례정당 안에서 또 연합정당을 만든다? 이것은 아주 꼼수 중에서는 아주 엉터리 꼼수다. 엉터리 꼼수. 정말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왕하려면 심상정 정의당한테 미안하다. 분명히 사과를 하고 그리고 민주당이 이러이러해서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라고 국민한테 또 미안하다. 그러나 유권자한테 지지한 겁니다. 지지층한테. 예. 그래서 이제 대신 미래통합당이 만든 미래한국당은 저는 보기 좋지는 않아요. 통하긴 통하겠더라고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관제 비례정당이 아니라 정말 자생적인 그룹이 많거든요. 자생적인 더불어민주당의 위생 내지는 비례정당이 나오는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 그나마 현실적으로 성과도 있고 명분이라면 명분이랄까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런가 하면 정치권 안팎과 관련해서 공지영 작가가 대구 경북이 사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 도를 넘은 조롱을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공지영 작가가 SNS 계정에 투표 잘합시다라는 문장과 함께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 확진자가 많은 것과 관련해서 이번 총선에 뉴스를 올린 거고요.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의 이 확진자 수가 1,700여 명에 넘었다라는 확진자 지도를 올리면서 투표 잘합시다. 투표의 중요성 후덜덜이라고 글을 올린 겁니다. 사실 제가 앵커이기 때문에 제 주관적 의견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은 상당히 부적절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적절한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대구 경북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코로나19로 힘들어진 게 투표를 못해서입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인데요. 논란이 커지자 비판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청년 부대변인이 김병래 부대변인,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 분별력을 상실한 모습, 망언을 넘어 우리 사회의 공동체 유대를 와해시키는 자해행위다. 생명까지도 망령된 정치 노름 수단으로 섬멸한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진중권 전 교수는요, 공지영이 드디어 미쳤다. 아무리 정치 XX해도 그렇지. 이게 저 상황에서 할 소리인가. 정치적 광신이 이렇게 무서운 거. 영혼이 완전히 악령에 잡아먹힌 듯하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대구 경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다라는 지도와 투표를 잘해야 된다라는 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꼭 그거 같지 않아요? 종교 집단에서 우리는 하나님 믿으니까 병에 걸려도 안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 혹은 우리는 이러이러해서 우한에 지금
퍼진 거 일부 종교 집단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다. 우한이 뭐를 우리를 내쫓아가지고 거기에 지금 전 똑같은 그 수준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진중권 교수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아무리 정치에 환장해도 그렇지 드디어 미쳤다. 그리고 광신도 같은 이런 말을 썼는데 뭐 저도 사실은 뭐 앵커님이야 뭐 앵커니까 중립적인 이야기 지켜야 되고 저는 그럴 의미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한 말로 대신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너무 상처받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역민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게 마치 특정 당을 찍어서 그렇다 이런 논리도 안 되는 일일 뿐더러 지금 그분들 생각을 좀 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공인에게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이 있다면 요즘에 공감 능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대가 어떤 입장에서 어떤 마음인지를 헤아려서 말 한마디도 하고 행동도 조심해야 하는데 저 얘기는 대구 경북 시민들의 가슴에 정말 재를 뿌리는 아주 해서는 안 될 얘기죠. 공지영 작가 워낙 독특하게 자기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하나는 분명하죠. 저분이 문재인 대통령을 무지하게 지지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거의 전폭적으로 열렬한 지지를 보내는 분인데 똑같은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투표 정말 중요하다. 지난번 투표를 한 결과가 지금 대한민국이 가고 있는 오늘의 모습이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좀 돌려드리고 싶어요. 투표 잘해야 거론할 합니다.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북한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쳐요. 다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 뽑더니 이렇게 됐다.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똑같은 논리예요. 말이 돼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냥 특정 정치적인 발언이잖아요. 공개 사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전 작가님. 예, 많은 분들이 이제 마스크 오늘부터 아까 제가 살 수 있다고 말씀드려서 어디서 살 수 있나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정보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스크 공적 판매처는 읍면 소재 1,400개 우체국과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1,900여 개 농협 하나로마트 그리고 전국 24,000여 개 약국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지금 공식적인 판매처입니다. 그러니까 우체국뿐만 아니라 뭐 행복한 백화점이랄지 하나로마트랄지 약국에서도 지금 많은 물량을 공급할 예정. 오늘 오전부터 구입이 일부 지역에서는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조하셔서 마스크 구매할 때 꼭 유용하게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월요일 아침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취합이 늦어져서 지금 정확한 밤 사이에 확진자 통계가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어서 계속 저희가 스탠바이를 했는데 전해드리지 못했고요. 내일 아침에 정확한 수치 또 날카로운 분석들과 여러분께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터넷 라방 김진애 2~3할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살인죄 고발이라는 주제로 오늘 본방에서 미처 못한 이야기 속 시원하게 라방에서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지금 2~3할로 라방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9시 15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인사드리고 싶군요.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아질 겁니다. 감사합니다.